네,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 시사구말리 시간입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여야 지도부 일정 정도 선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통해서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박정호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이 전당대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의 축제잖아요. 네. 지난번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많이 취재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기자들도 좀 재미있게 취재했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비대면 이 전당대회가 됐기 때문에 네. 좀 뭔가 다이내믹한 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나 최고위원 경선도 네. 그 내용 자체로 봐도 긴장감 많이 떨어졌어요. 그 후보들의 중량감도 고만고만했고 최고위원도 보면은 그렇게 특출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진행됐는데 이 결과도 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송영길 의원이 간발의 차이로 당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예상했던 대로 5명이 7명 중에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은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이렇게 5명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뭐 친문 표심이 관건이다 이런 분석들 그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등과 2등과 3등 격차가 별로 안 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결과? 그렇죠. 뭐 일단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당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하는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 결국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론에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대로 간다. 이런 아마 그대로 입장. 간다. 이 기존에 보다 그대로 간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역시 친문의 그 힘이 강고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네. 지금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표를 합하면 거의 뭐 6대3 정도로 해서 그러네요. 거의 뭐 당내 네. 다수가 역시 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3파전 때문에 사실 당선된 거거든요. 아마 후보 단일화 했으면 뭐 당연히 이제 친문 쪽 후보가 됐을 텐데 3파전의 결과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부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남이 있어서 이 친문의 지지를 조금씩 이제 철회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당선되긴 했지만 저는 홍영표 의원이 지금의 조직력과 그러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상당 부분 그 호남 쪽에서 표가 송영길 의원한테 많이 나온 것 같고 특히 이 최고위원 투표에서 서삼석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호남 쪽 후보였는데. 예. 역시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경기를 했기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호남 지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를 했었는데 지금 호남 쪽에 서서 이제 친문의 어떤 지지를 이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는 경고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에 됐던 최고위원들을 쭉 보면 뭐 김용민, 강병원 의원 등등을 보면 여전히 이 검수완박을 이야기를 했던 네네. 강성 이 의원들이 당선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반성보다는 그냥 우리 길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솔직히 좀 앞으로 민주당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는 평가 내려주셨고 박정호 기자는 이번 선거 결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송영길 의원이 그래도 개파색이 좀 였고 그리고 삼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삼수에 대한 동정론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남 지지 말씀하셨는데 호남의 이 지지나 아니면은 어떤 판단 내릴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단련돼 있다라는 그런 표심이 호남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대표까지 홍영표 의원이 된다면 네. 이게 윤호중 의원에 이어서 당대표까지 어떻게 보면 핵심 친문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화가 안 보인다고 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이게 홍영표 의원이 안 되고 송영길 의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당대표는 송영길 의원한테 좀 준 게 아니냐 몰아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를 봐도 홍영표 후보가 36.62%였고 송영길 대표가
35.95%였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네네. 대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이겼고요. 이런 걸 볼 때 권리당원 내에서도 그러니까 당원들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뭐 차이가 0.59% 차이로 굉장히 박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됐다는 것은 네. 그만큼 당내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당이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그걸 완전히 바꿔서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개혁적인 내용을 어떻게 넣고 민생을 얼마나 더 보듬느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는 그런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김용민 뭐 최고위원이나 강병원, 백혜련 최고위원들 쭉 보면 아무래도 좀 개혁 목소리를 많이 냈던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 목소리는 개혁을 더 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걸 원하는 그런 게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얼마나 줄이느냐. 네. 이게 앞으로 당 지도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경선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개파 없다. 그리고 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개파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혼자서 올곧이 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여쭤봤더니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신임 송영길 당대표의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글쎄 이게 참 앞으로 송 대표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송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제 당 우선 그 청와대에 앞서서 당 중심으로 이제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라는 게 이게 이제 최고위원들과 또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야말로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지도부인데 예. 지금 문제는 보면 송영길 후보 그러니까 대표를 제외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나 또 지금 이 최고위원으로 선택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친문의 아주 핵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청와대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내겠다는 이제 이쪽과 네. 당이 뭔가 이제 주도적으로 끌겠다는 이것.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포위된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참 이 메시지가 상당히 이게 양갈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예. 뭘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뭐 오늘 아침에도 강병원 의원은 절대 완화 없다. 예, 그 최고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송 대표는 또 뜻이 다르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반발할 경우에 자칫하면 이게 내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 때인가요? 예. 원내대표 발언까지만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나머지는 발언을 뭐 공개를 못하게 이렇게 한 적도 제가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아마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은 계속 이제 아마 검찰 개혁을 외칠 거고 강병원 의원은 뭐 아주 강한 자기 지금 부동산 정책 고수해야 된다 갈 거고 이렇게 메시지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올 경우에 네. 굉장히 당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단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이제 전당대회 지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같은 네. 경우에 지금 뭐 11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원래는 9월 달인데 연기하자는 연기론이 지금 시스템 나오잖아요. 공천상으로 본다 그러면 9월에 진행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이 이 무슨 소리냐 지금 인제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근데 또 이재명 지금 지사하고 지금 충돌을 빚어버리면 저는 이게 앞으로 좀 갈등이 네. 상당히 좀 노골화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원래는 비공개 회의 때 네. 조절을 하거든요. 메시지 조절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작업이 그런 공개 회의 전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정할 것 같고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앞에 모두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이 당정이 불화가 밖으로 뭐 비춰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 주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잘하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정무수석이 했어요? 네, 이철희 정무수석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조율하자. 결국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많은 분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좀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민생이 동반해서 가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 언론 개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개혁은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좀 미진했던 민생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은 개혁만 눈에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정말 민생도 잘 챙기는구나. 그런 걸 잘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것 자체가 뭐 개혁도 개혁이지만 민생,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니까 그쪽으로 많이 고려하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소통과 또 당내 민주주의와 당 지도부의 소통의 이걸 통해서 최대한 혼선이나 갈등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년 전에 민주당의 분위기라 그러면은 그때는 워낙 지지세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잘 그냥 도닥이고 그냥 정리하고 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정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당 대선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들을 영입을 거기서도 하고 또 메시지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영입을 하고 네. 그 이제 지금 각 모임을 지금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지금 포럼을 지금 곧 발족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10일쯤 출마 선언과 함께 이제 조직을 구성할 것이고 이낙연 대표도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고요. 네, 네. 이제 아마 메시지 초점은 대선 후보들한테 갈 거예요. 그 당대표 메시지 그렇게 관심 못 받을 거고 더군다나 예. 송영길 대표가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예. 좀 설화를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말 실수를. 구설에 오른 적이 좀 꽤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좀 자제될까. 이철이 아마 정무석이 그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 아마 이철 대표가 그래서 정무석이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게 엇박자 나지 않게끔 잘 협의해서 이야기하자고 외교위원장 하면서도 그때 그렇죠. 유엔사 좀 필요 없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어떤 당의 중심이 점점 이제 대표보다는 대선 주자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네. 이 최고위원회는 대리전 성격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당대회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거 유루를 어떻게 할 거냐인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논쟁들이 상당히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국 각 지금 진영에서 이 파견한 이런 지금 보면 대부분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이재명 이낙연 전 총리에 가까운 또 최고위원도 있고 전해수 의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아마 이 입장들을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논란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지금 사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송영길 당대표의 가장 지상 최대 목표는 정권 창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지금 1등 주자가 우뚝 서 있는 건 여당 내에서는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후발 주자로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일정이에요. 최종 후보를 언제 선출하냐 이 문제인데 네. 이재명 지사는 당에서 정한 데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순리대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낸 그 부분도 나중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다. 이 당원을 고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지금 별다른 상황 변화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후보 선출을 뒤로 미루는 결정을 당에서 뭐 지도부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잘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봐도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루면은 이게 중립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가 또 당 안팎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 지도부가 아마 그런 점들 대선 관리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텐데 그때 당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친문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만약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룰에 따라 경선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적 인기도는 높지만 당심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경선이라는 거는 당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거를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즉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훨씬 더 지금보다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똘똘 뭉친 친문을 지금 뚫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전당대회 문제, 룰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본인한테는. 알겠습니다. 자, 여당 쪽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으로 영남 출신의 김기현 4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2강 2중 이렇게 얘기가 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한 번 더 투표를 해가지고 2차 투표 해가지고 1차 때는 정말 표 차이가 거의 안 났었고요. 네, 표 차이. 이 도로 영남당 논란 속에 지금 뭐 이게 곧 있을 당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게 1차 투표에서 김태흠 의원이 의외로 30표나 얻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이제 이 국민의힘은 초선들이 한 56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영남이까지 될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영남당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이제 작동을 했고 이제 결선 투표 가면서 결국 이제 나머지 표들이 다 이제 이 조영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 이제 가면서 이게 결론이 났는데 이게 아마 이제 영남 출신 이제 이 원내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지각에 저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일단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일단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 서울 쪽에서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K, PK 쪽으로 같이 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 서울 대표는 이게 이제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당내 고민은 예전에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전 대표도 지금 와 있고. 이거 그러니까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 모습으로 가는 데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초선 당 대표. 그걸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당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이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반발도 의원이 있었고 또 이제 대구에 또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김용판 의원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당내 초선들 움직임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대선 정권 가져오는 거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초선 대표론 쪽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김기현 의원 선출은 당 대표 선거 구도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룰입니다. 지금 7대 3이거든요. 당심 7, 여론 3인데 이 구도 갖고는 그냥 아마 특히 영남 쪽에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주호영 전 대표한테 유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딴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바꿔야 된다. 민심 좀 더 많이 해서 국민의힘인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바뀌면 아마 대표 선거 구도도 상당히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차 투표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생각보다 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강에 권성동 의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쪽에서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그런데 3위로 쳐지면서 결선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사실 탄핵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대리인을 했지 않습니까? 소추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그런 앙금이 좀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친박계라고 했으면 김태형 의원한테 표가 더 많이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흐름을 보면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의 그 발언 그리고 뭐 김용판 의원의 기자회견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떠나니까 이제 보수 정당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 걸 보면 그래도 초선 의원들은 뭐 친박계인 김태현 의원보다는 좀 투쟁성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긴 하지만 그동안 영남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전국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했고 각각 의원들한테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몇 번씩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앞으로 김기현 의원의 이 좀 강성 이미지나 그리고 이 친박계의 아직 좀 건재한 그런 지분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 그 승리의 뭐 기분에 도취가 돼가지고 저 옛날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당심 7 뭐 국민 여론조사 3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심이 주호영 전 대표인데 그렇게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인기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좀 효능감을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어쨌든 그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한 이 당을 대표하시는 사람보다 국민들한테 좀 인지도가 있는 또 표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나 뭐 당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오세훈 후보 붙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유리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분석해 주시기를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강성 이미지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셨는데 지금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이제 법사위원장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박강원 민주당 이제 의원이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상임위 재분배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청와대가 함께 식사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이 정무수석이 들어서면서 사실 청와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앞으로 갈 길은 저는 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이제 대선 후보들 이제 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이제 원점은 되돌리라는 투쟁들. 왜냐하면 사실은 87년 우리 헌법 이후에 헌법 개정 이후에 법사위는 사실 야당이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여당이 전부 다 지금 그걸 하면서 이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상임위원장 가져봤자 크게 효능성이 없어요. 그 당내 뭐 중진들 자리 하나 차지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 상징적인 모습으로 해서 투쟁에 아마 고삐를 칠 것이고 결국 뭐 이번 연말 예산 정국이나 뭐 하더라도 지금 100석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하고 뭔가 타협해서 뭔가 자기들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아예 이 현 정부의 실정이나 백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이슈화해서 결국 대선 이슈로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에 내려서 이걸 뭐 만나지도 않고 대통령 이제 초청도 거절하고 계속 강경 투쟁하겠다는 이유도 저는 결국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여당하고 어떤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하고 뭔가 손을 잡아봤자 그렇게 썩 플러스 되는 게 없다. 그렇다면 강성 투쟁으로 나가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아마 그런 내부적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박정우 기자는요. 저는 그 대통령의 오찬 초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응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논제가 없기 때문에 가서 뭐 합의가 안 되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협치를 더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이렇게 바로 만나서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는구나. 이런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강성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성향이 또 이제 울산시장 선거계 의혹 사건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보면 민심이 좀 어떻게 느껴졌냐면 싸우고 강하게 아니면은 뭐 네거티브를 통해서 그렇게 공세적으로 펼치는 것들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가기 전 뭐 임시국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 주장하면서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까?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만 선출하면 되는데 6월 초로 지금 예정돼 있나요? 6월 초쯤 할 겁니다. 6월 초쯤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지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월부터는 바로 그냥 내년 3월 9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참 멀다 하다가 또 금방 또 다가와요. 금방 갑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술위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